네, 이번 시간은 제25장 통화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화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고요. 네, 보면은 이제 화폐라는 것도 화폐, 통화량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화폐, 물가, GDP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통화량과 경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이렇게 볼 텐데요. 이 통화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M0, M1, M2 막 그래서 얼마나 현금화가 빠르냐에 따라서 뭐 이 화폐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의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물가와 GDP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물가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물가의 변화율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월 월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50% 이상일 경우 연으로 따질 때는 한 600% 정도? 600% 이상 됐을 때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금과 통화제도의 작동 원리 막 이렇게 되는데 준비금이라는 것은 그냥 저번 신용시장에서 좀 얘기를 했었네요. 그 준비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은행들이 보유한 현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이 현금을 보유하면은 그냥 현금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일반 은행들이 현금을 보유했으면은 이거는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준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금을 통해서 현금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의미에서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화폐 이제 핵심 개념을 보면은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회계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 수량설은 뭐 통화량, 유통속도, 물가, 실질 GDP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것도 뭐 찬찬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화폐 수량설이 뭐구나 또 화폐 수량설을 통해서 그 경제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은 인플레이션이 통화량 증가율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뺀 각각가 같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뭐 이거는 뭐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관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갖는다. 이거는 좀 약간 모순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냐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만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딱 하나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또 물가 안정이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최대 고용이랑 이주책임을 간다. 이게 왜 모순이 되냐면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음, 그냥 어, 일반적인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 그랬다.
Q를 늘리는 거는 여기서 본 것처럼 최대 고용이라는 것은 생산을 증가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수요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수요를 이동시키면은 Q가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면 P도 상승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그래서 최대 고용을 하고 싶으면 Q를 늘리면 되는데 이때는 또 필연적으로 P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낮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놨냐면은 시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동시에 달성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둬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가 되게 호황이더라.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호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열되게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좀 초점을 두는 거고, 경기가 되게 불황일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는 좀 뒤로 해주고 최대 고용이라는 거를 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거를 목표를 이중책무를 갖는다는 지만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최대 고용에, 그렇죠?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낮은 인플레이션, 요거에 좀 무게추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 막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뒤에 가면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기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고,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며 장기 실질 이자율에도 영향을 준다. 뭐 지금은 이제 그 통화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좀 지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천천히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폐라는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화폐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지불하거나 지불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뭐 수백 년 전에는 이게 동전이 있었죠. 이런 거를 영어로는 그냥 민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민트 초콜릿 막 그런 걸 있지만 민트라는 게 주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지폐 같은 거라든지 동전이 같이 있죠. 그렇죠? 근데 화폐는 뭘까? 그러니까 화폐는 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교환의 매개수단, 그렇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화폐를 이용하죠, 그렇죠? 근데 가치의 저장수단,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에서 10만 원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지금 안 쓰고 그냥 저장해서 그냥 가치를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회계의 단위겠죠? 그래서 뭐 볼펜은 1,000원, 500원 막 이렇게 해서 회계 단위로서 이렇게 원이라는 기준이 따르면은 그렇게 짝에서 이렇게 회계 단위로 가치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뭐 일단 좀 이따가 이제 화폐가 어떤 게 화폐인지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그래서 화폐 기능은 3개가 있는데, 교환의 매개수단, 그렇죠? 자,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대가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이다, 그렇죠? 저장을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회계의 단위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 가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척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다음의 아이템들은 각각 어떤 기능들을 충족하느냐? 뭐 조개 껍질, 금화, 젖소, US 달러,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었죠. 뭐 교환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근데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느냐?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랬을 때 보면은 뭐 대부분이 하지만은 조개 껍질은 노라고 돼 있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뭐 따져보면은 새로운 조개 껍질이 발견되면 기존의 조개 껍질은 가치를 잃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는 거죠. 회계 단위로 됐을 때 보면 여기는 젖소 같은 경우는 회계 단위가 좀 어렵다. 그죠? 이게 왜냐면 덩치가 너무 커서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계 단위를 하려고 그러면 좀 작게 좀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젖소 같은 경우는 분할될 수 없어서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은 좀 어렵다 이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치 저장 수단이야 여기는 예스라고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이게 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 그러면은 화폐의 기능을 한다면은 가치가 크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냐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느 게 화폐일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볼게요. 미국 달러하고 USBT 그러니까 달러하고 비트코인 화폐. 달러, 비트코인. 자, 화폐. 지금 앞에 사례에서 보면은 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뭐 매개 수단, 그쵸? 교환의 매개 수단, 그쵸?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가치 저장 수단, 회계 단위. 그래서 세 개는 뭐 달러나 비트코인이 있다 그렇게 했었지만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거 많이 있죠. 뭐 상품권 같은 것도 뭐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럼 그게 화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요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정부에다가 정부가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그죠? 원화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금 낸다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매서 10만 원 세금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 현금으로 내면은 세금 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화폐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 화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은 세금을 낼 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느냐, 세금 내는 용도로서.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화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은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법정화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법정화폐. 자, 달러 또는 이제 여기서 만원.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아마 만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만원을 딸 때 이게 왜 만원이죠? 얼핏 보면은 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만원짜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원으로 인식을 하죠. 왜 그러죠? 그냥 만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법정인 화폐로 사용되는 자산인데 법화, 줄여서 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정화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화폐의 역사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4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통화들은 화폐들은 금에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0달러를 가져가면은 금 몇 온스를 바꿔주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달러는 금이랑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00달러를 내면은 은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금 100달러마다 일정한 수량의 금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끔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금의 구매 체결량은 상당히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렇죠? 근데 통화량은 증가 속도가 확 늘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앙은행이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100달러가 금 몇 온수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다음에 통화량 속도가 화폐 발행 속도가 증가량이 확 늘어나면서 그렇죠? 더 이상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940년 이제 45년인가 47년인가 그때 2차 세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화폐들은 금으로 못 바꿔준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이 그냥 법으로 그냥 표시만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법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통화량. 여기서 M2 이렇게 됐죠. 통화량 M2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과 기타 대부분의 유형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그러면 M2가 있으면 M1도 있고 M0도 있을 거예요. M3도 있고. 그렇죠?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그 부분을 해볼게요. 이게 M이라는 게 이제 통화량, 머니의 약자인데, 이게 M이 0에서 1, 2, 3를 커질수록 유동성이, 그러니까 여기들은 유동성으로 따졌을 때는 M0부터는 상당히 커지고, 이게 될수록 작아지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금화되는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자산이 현금화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통화량을 했을 때 M0 같은 경우는 현금 자체예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이 캐시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민간이 가진 현금이죠. 그다음에 R이라는 것은 리저브의 약자로서 준비금이라고 했었죠. 준비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라 하냐면 은행이 가진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통화량 M0로 따지면은 이 M0 자체는 그냥 현금들의 합이죠. 민간이 가진 현금,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진 현금 이 자체 이렇게 된 거를 M0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M1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현금에다가 민간이 가진 현금에다가 여러분 즉시성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예금 중에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용돈 계좌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월급 타는 계좌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현금을 뽑을 수 있죠. 인출할 수 있죠. 빨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출 시 페널티가 없죠. 그냥 여러분들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M2라는 것은 그다음에 M2라는 것은 M1에다가 정기예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예금 또는 정기적금.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인출 시 페널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인출 시 페널티라기보다도 조기 인출 시, 그렇죠? 페널티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정기예금 또는 3년 동안의 정기적금을 딱 든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단기 예금보다는 정기 적금 같은 게 금리가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년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인출할 경우에는 이자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현금화되기는 좀 어렵죠. M1이나 M0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보면은 M0부터 M12까지 통화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한 M0부터 M1 정도까지 요 3개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통화량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통화량은 유동성에 따라서 M0부터 M12까지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데 유동성이 가장 큰 거가 이제 M0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M0는 현금들의 합이다. 그러니까 민간이 가진 현금, 그다음에 일반 은행들이 가진 현금의 합, 준비금, 그죠? 요거 합이다. M1이라는 것은 요거보다는 조금 현금성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금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민간이 가진 현금하고 그다음에 직식선 예금, 요구불 예금, 그죠? 여러분들 체크 카드가 연계된 그런 계좌들,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M2라는 것은 M1에서 여기다 조금 현출화되기 좀 쉽게 현금화되기 어려운 정기예금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M2라는 건 뭐라 했죠? 자, M1부터 시작하면 M1은 현금에다가 그냥 즉시성 예금, 즉시 여러분들 현금화될 수 있는 예금, 그 다음 M2라는 건 뭐냐면 이 M1에다가 정기 예금, 그죠? 그러면 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금이라고 얘기하는데, M2라는 것은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요게 이제 요것이 이제 M1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M1에다가 플러스 저축 예금과 기타 대부분 유형의 은행 예금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그치? 요런 거죠. 요구불 예금, 현금, 민간이 아닌 현금.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도 아마 M1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M1이고 요거 플러스 이런 좀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거 이런 것들 합친 게 M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화폐, 물가, GDP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여러분들 그냥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뭐였죠? 명목 GDP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목 GDP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P 곱하기 Y죠, 그렇죠? P 곱하기 실질 GDP. 그렇죠? Y는 실질 GDP죠.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변화율로 따졌을 때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로그 차분해라. 그죠? 다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 X라는 게 100 있고 100이 있었죠. 이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정확한 계산은 X의 변화를 X로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은 X의 변화라는 것은 102에서 10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초기 값 1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럼 변화율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 로그를 취하면은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냥 차분을 하라 그랬죠. 잠깐만요. 그래서 로그를 한 거를 차분하면은 이것도 변화율이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위에 로그 값에서 밑에 로그 값을 빼주면은 그냥 로그 차분한 거죠. 그렇죠? 차분이라는 걸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의 변화율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실질 GDP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명목 GDP, NGDP라고 이렇게 노미널은 P 곱하기 Y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P 곱하기 Y는 그냥 실질 GDP, RGDP라고 할게요. 그러면 변화율 관계로 따지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로그를 차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P 곱하기 R은 로그로 하면은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이 차분을 해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명목 GDP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을 뭐죠? 물가의 변화율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질 GDP의 변화율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명목 GDP는 P 곱하기 Y니까 명목 GDP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 즉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의 변화율의 합이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명목 GDP는 어떻게 구해요? 명목 GDP는 그냥 P 곱하기 Q, 그때 P 곱하기 Q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2015년에 명목 GDP, 기준 연도가 2015년일 경우는 기준 연도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80 이렇게 빠지겠고요. 그렇죠? $800이 되는 거죠. 80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2016년에 명목 GDP가 1000으로 증가했지만 그 원천은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2015년에 P하고 Q하고 P는 주어져 있는데, 그죠? 이 1000으로 2016년에는 GDP가, 명목 GDP가 1000으로 증가했지만 그 원천은 모른다고 하자.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명목 GDP를 따졌을 때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죠? NGDP라는 것은, NGDP의 변화율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P의 변화율이거나 그 다음에 실질 GDP의 변화율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변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네 가지 슬라이드는 명목 GDP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GDP의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다. 뭐 이 공식은 그냥 여러분들 로고 차분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공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죠? 그냥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량이 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2016년에 실질 GDP는 어떻게 됐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준 연도는 2015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2015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가격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의 가격을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2015년 거. 근데 happen to be 이게 2016년이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1000이 되는 거죠. 1000 실질 GDP 1000.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를 계산하라 했어요? 실질 GDP 성장률. 그렇죠? 실질 GDP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 나누기 800 나누기 800 이렇게 하면 2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물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40 나누기 40 나누기 40이니까 물가의 변화율은 0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한 것처럼 명목 GDP라는 것은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였죠? P의 변화율 플러스 실질 GDP의 변화율이었죠. 그래서 명목 GDP는 여기서는 명목 GDP는 얼마 변했어요? 이거 똑같이 25% 변했는데
피해 변화율, 인플레이션은 0이었고 실질 GDP는 그냥 25%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변했죠. 그렇죠? 이게 가격이 변했으면은 이게 이제 경제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명목 GDP 기준 연도가 2015년이니까 이때는 명목 GDP나 실질 GDP나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명목 GDP는 그 같은 연도에 당해 연도에 가격과 수량을 곱하니까 이때는 명목 GDP 1000이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 GDP 2016년에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하죠? 기준 연도에 가격을 이용해라. 그렇죠? 2015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2015년도니까 실질 GDP 계산할 때는 Q는 요걸 쓰고 가격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써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GDP는 여기서도 80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목 GDP 변화율은 아까 한 것처럼 명목 GDP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 플러스 실질 GDP의 변화율이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명목 GDP는 몇 퍼센트 변했죠? 아까 본 것처럼 이것도 25%였죠. 그래서 물가는 얼마나 변했죠?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어떻게 변했죠? 여기서는 실질 GDP 변화율은 0이죠. 그렇죠? 이게 50 빼기 40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5%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실질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물가가 25% 변해서 명목 GDP가 25%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성립한다 하죠. 명목 GDP라는 것은 실질 GDP에다가 플러스 물가의 변화율이다. 그렇죠? 25%는 25 플러스 0이다. 또는 25%는 0 플러스 25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게 성립한다. 근데 뭐 여러분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의 관계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로그 차분하면 변화의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미널 GDP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실질 GDP, 리얼 GDP, RGDP 변화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또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같아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화폐 수량이론은 통화원국과 명목 GDP 간의 간단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 이론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예측한다. 통화량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이 왔다 갔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화폐 수량 이론이라는 것은 그냥 화폐 유통 속도에 초점을 두르죠. 화폐 유통 속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유통 속도는 이제 velocity라 해서 V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통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T라는 것은 트랜잭션으로 총 거래액이에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것은 통화량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총 거래액을 그냥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몇 번 사용되느냐, 전체 거래에서. 총 거래액이 100원이고, 통화량이 20번이라면 돈이 몇 번 손을 바꿨냐 이거죠. 5번 정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화폐 유통속도는 이 유통속도라는 개념에서 시작하고요. 그럼 총 거래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경제에서, 거시경제에서 총 거래액이라는 것은 명목 GDP로 계산한다. 그죠?
P 곱하기 Y, 그쵸? P 곱하기 Y라는 것은 실질 GDP고,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 통해서 M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쵸? 화폐 유통속도라는 거 다시 한번, 화폐 수량이론이라는 것은 화폐 유통속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통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총 거래 중에서 돈이 몇 번 사용됐느냐, 그쵸? 이렇게 됐고, 총 거래액이라는 것은 명목 GDP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M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V 곱하기 M은 P 곱하기 Y가 됐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이제 화폐 수요에 대한 제 1세대 이론이긴 한데, 이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화폐 유통 속도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변화율 관계를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 항상 변화율 이렇게 되면 로그 차분하면 간단해요. 로그 차분. 아마도 경제학 계속 하는 동안에는 변화율이라는 것은 로그 차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1세대 화폐 수량에 대해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의 변화율은 0이다. 자, 그럼 요거는 뭐죠? 통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P의 변화율. P의 변화율은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그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P의 변화율 플러스 Y의 변화율. 그죠? 그러니까 GDP의 변화율. 그래서 P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통화량 증가율에서 GDP, 실질 GDP의 변화율을 빼준 거랑 같다. 맞죠? 요게 이제 화폐 수량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은 만약에 경제가 안정적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는 노동과 자본을 충분히 다 사용해서 이만큼을 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산하면은 이거의 양은 GDP 변화의 양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순전히 통화량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폐 수량 이론은 통화공급과 명목 GDP 간의 간단한 관계를 보여준다.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할게요. 화폐 유통 속도부터 시작한다. 그죠? 화폐 유통 속도는 전체 거래액 중에서 통화가 얼마나 쓰였는지. 그죠? 전체 거래액은 어떻게 측정했느냐? 명목 GDP로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M으로 나눴고. 근데 화폐 수량 이론에서는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이렇게 됐었죠. 이거 변화율은 어떻게 구했었죠? 뭐, 이 자체는 명목 GDP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그냥 NGDP라고도 할 수 있고, 명목 GDP, P 곱하기 Y니까. 그러면은, 변화율 관계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0이니까 안정적이라 했으니까 통화량 증가율이라는 것은 명목 GDP의 증가율과 같다. 이렇게도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V 곱하기 M은 P 곱하기 Y니까 그렇죠? 변화율로 따져 보면은 요거다. 그렇죠?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실질 GDP에 관한 이런 관계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량 증가율에서
실질 GDP 증가율을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화폐 수량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전체 거래액 중에서 통화량을 나눈 것이다. 전체 거래액은 명목 GDP로 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폐 유통 속도는 상당히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V 곱하기 M은 P 곱하기 Y더라. 요거를 변화율 관계로 표시하면은 유통 속도의 변화율 플러스 통화량 증가율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물가의 변화율하고 명목 GDP의 변화율이다.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상당히 일정하니까 이 부분은 0이더라. 그러면 이 물가의 변화율은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통화량 변화율에서 실질 GDP 변화율을 빼준 거다. 그렇죠? 요게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이게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유통 속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계를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지만은 이 식을 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가? 인플레이션, 화폐 수량 이론에서는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파이가 0인 거죠. 물가의 변화율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어떤 때 이게 0보다 크느냐? 그 답은 위에서 본 것처럼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 수량 이론은 통화량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클 경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킴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이런 관계는 인플레이션 방정식에서 알 수 있다. 요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죠. 요거죠. 여기는 인플레이션, 그죠? 보니까 전문 국가별로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 마이너스 GDP 성장률의 수치가 거의 인플레이션에 근접하는 걸로 보인다. 이게 아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그죠? 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2개만 있는데, 3개만 있는데, 몇 가지 더 있죠.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그죠?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음인 경우, 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3년 내에 물가가 2배가 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60% 이상, 50% 이상 또는 연으로는 600% 이상 이런 거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알고요. 디플레이션도 뭔지 알고. 디플레이션.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들어봤을 거야.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여기 이제 요거랑 1번하고 4번을 좀 비교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요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P도 상승하고 Q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P도 증가하지만은 Q도 증가해요.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P도 증가하지만은 경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Q도 증가하는 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자 보세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의 경우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초기 대비, 여기가 초기 균형이라 그러면은 초기 대비 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근데 Q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있으면은 Q도 감소하죠. Q는 감소하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똑같이 P의 초점을 든다 그러면은 물가는 같이 오르지만은 여기서는 오히려 Q가 감소를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보면 똑같이 P는 오르지만은 인플레이션은 P가 오를 때 수요도 같이 오르는 거고, 그렇죠? 수량도 올라갔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P는 오르지만은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 이게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일본과 차이 나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이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5%였다가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양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좀 낮아진 거죠. 이런 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이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가 커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있다가 갑자기 5%로 늘어나는 이렇게 되는 거를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변화하는 것들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정리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뭐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용어는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모든 가격과 모든 임금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갑자기 전반적인 물가가 5%가 올랐어요. 그런데 일부 가격들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월급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죠. 왜? 일단은 그 임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통 1년 동안의 임금을 계약하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은 내년에는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올해는 이미 임금 협상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실질 임금과 실질 이자율을 포함한 상대 가격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죠. 명목임금, W는 웨이지의 명목임금의 약자로서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누면은 이게 실질임금 되죠. 근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최소한 1년 동안은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이 떨어지죠. 그럼 실질임금이 떨어지면은 누구한테 좋아요? 고용주한테는 좋죠. 근데 누구한테 안 좋아요? 노동자들한테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사례였죠. 그렇죠?
자, 이로 인해서 기대치 않은 이득으로 혜택을 얻는 승자와 기대치 않은 손실로 피해를 보는 패자가 생긴다. 뭐 이거는 실질로 비교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죠. 자, 고정금리로 승자는 누구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주택소유자. 우리 실질금리는 어떻게 됐었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고정금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명목금리 고정시킨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실질금리가 어떻게 돼요? 실질금리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그렇죠? 그럼 누가 좋아요? 예금자라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돈을 빌렸을 때 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죠? 빌린 사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업 소유자. 그죠? 원래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으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연금을 더 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연금은 동일하게 지불하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렇죠? 자, 그럼 패자는 누구냐?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면은 누가 안 좋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목임금을 변경시킬 수 없는 노동자. 아까 사례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기대치 않은 인플레이션의 변동은 당연히 승자와 패자를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겠죠. 발생시키겠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류 비용의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가격 통제와 같은 비생산적인 정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편익 같은 것도 있죠. 편익 같은 것도. 가격 통제,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물리비용 같은 거 상승하는 건 뭐냐면 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무슨 원자재라든지 무슨 투입비용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 상승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인플레이션은 가격 통제 같은 비생산적인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가격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같은 게 상승해서 가격 같은 게 또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규제를 하는 거죠. 낮은 가격으로. 그렇죠? 이 가격 상한제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는 요만큼 있고, 그렇죠? 공급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죠? 아까 화폐 수량 이론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요거죠. 통화량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차이였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이 통화량 때문에.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뭐냐, 통화량 때문에 생기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정부가 현금을 찍어내므로 해서 정부 세입을 창출한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그 세이니어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폐 주주 차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0원짜리 화폐 주주 차익은 그냥 이거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윤은 뭐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찍어내면은 이거의 매출은 얼마죠? 이거의 가격은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법정화폐는 그 법으로 정한 거니까 10,000원이면 10,000원인 거죠. 그렇죠?
근데 비용은 얼마일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찍어내는데 잉크 조금 쓰고 종이 조금 쓰고 그러면 뭐 100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차이가, 그러니까 액면 10,000원짜리 액면과 그 10,000원짜리 찍어내는 실제 비용의 차이를 따져보면은 요것을 이윤이자 지금 얼마예요? 9,900원 정도? 9,900원 정도 이윤이 생기죠. 이런 것이 화폐 주조 차익 또는 발권 차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시니어리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부에다가 어떤 수입을 갖다 준다는 점에서는 뭐 사회적 편익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끔은 경제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뭐요? 자, 인플레이션도 안 좋지만은 디플레이션은 다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까 뭐였죠?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물가 변화율이 0인 거죠. 그죠? 자, 디플레이션은 뭐였죠? 물가 변화율이 음수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집이 있다고 따져볼게요. 오늘 사면은 집을 100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사면은 이게 15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는 게 나을까? 오늘 사면 100원이고 내년 사면 150원이래요. 그죠? 자, 인플레이션이 있는 살 때는 오늘 사는 게 낫죠. 이게 뭐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가 변화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0일 경우 0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경기를 자극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자극시켜서 올해에 뭐를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디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사례고, 자, 그럼 오늘은 150원에 살 수 있는데 내년은 100원에 살 수 있어. 이건 어때요? 그럼 내년에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0보다 작을 경우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구매를 지금 당장 안 해요. 왜냐면 뒤에 갈수록 더 떨어지니까. 그죠? 이거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노력했던 거죠. 그런 거 일환의 하나가 아베노믹스였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에서 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발버둥 쳤는지. 그렇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돌아가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면은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의 활동을 자극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922년, 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때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미 대충 답은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뭐냐면은 패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패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패망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죠. 경제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보면 독일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느냐고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거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다 부서지고 그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다시 이제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차입을 할 수 있어요, 차입을. 돈을 빌리면은 이게 통화량을 이렇게 안 늘려도 되죠, 그렇죠?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차입이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통화량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마음대로 차입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통화량을 늘려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22년부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렸죠. 그렇죠? 증가속도 보세요. 50만, 5천, 50만, 5천만, 50억,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배수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막 늘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화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은 우리도 이것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측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정부는 연합국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얼어지자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위해서 점점 더 현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화폐 수령 이론을 통해서 어떤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그다음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 역할, 그다음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